준비한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아침에 오는 길에 비가 보슬보슬 내렸는데요. 금세 그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정말 독서하기 좋고, 네, 음악과 함께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지난주 7회차에 이어서 오늘 8회차 또 우리 동명대학교와 함께하는 네, 조찬 클래식 음악 포럼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또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음악평론가 김원병 교수님을 모시고 또 오늘 9월을 맞이하는 또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또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첫 시작은 우리 아름다운 교수님이시죠. 네, 주임 교수이신 그레이스 조 교수님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학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을 맞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김원명 교수님 나오셔서 오페라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뭔가 제목부터가 신선하죠. 네, 오늘 아주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원명 교수님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MBC 또 FM 가정음악실 MC 오래 또 역임하시고요. 서울대 음악학 박사로 다른 전공을 하셨는데 이렇게 음악과 교수를 하시면서 후학을 지도하시면서 지금 부산에 여러 음악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연구하시고 또 제안하시고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경산대 음악학부 교수로 계시고 한국음악음용학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저도 오늘 재밌는 제목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차달람이라는 제목으로 차트를 달리는 남자 우리 김원명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방금 소개받은 김원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강연은 요즘은 좀 안 다닙니다만은 예전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처음입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보통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공연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야행성입니다. 그 공연 끝나고 뒤에 또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시간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일어나서 아침에 이 밥이 먹어지려나 걱정도 했는데 와서 밥도 먹고 지금 이제 강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개를 하면서 제가 부산 MBC 라디오에 FM의 가정음악실 지금도 듣고 계신 분 계시죠? 11시에 오전 11시에 합니다. 그 MC를 제가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그걸 하면서 몇 가지 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한 번은 한 1년쯤 했을 땐가 택시를 타니까 택시 기사분이 저보고 혹시 그 가정음악실 MC 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그 방송의 힘도 느꼈고요. 근데 또 다른 경험으로는 이제 제 친구나 선후배들도 서울에서 방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소리는 전국 어디 가도 다 들리잖아요. 다 들리는데 어느 날 이제 방송이 이제 제 하는 방송이 생방이 원칙입니다만은 가끔씩은 사정이 있고 하면은 제 사정을 혹은 방송국 사정으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면은 그 방송이 나오는 시간에 제가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저기 양산만 올라가도 지직거리면서 안 들려요. 그래서 야, 이거는 게임이 안 되겠구나. 서울에서 하는 방송과 이 지방 방송이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런 뭔가 한계 같은 거 그런 거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전에 한 번씩 뵀던 분들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강의를 우리 조단장님한테 요청을 받고
어떤 강의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음악과 여행을 좀 엮어서 이번에 뭐 여행도 다녀오셨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을 정한 것은 부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오페라 하우스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쪽에 공연을 보러 돌아다니면 그 오페라 하우스들을 보면은 참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는 아직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시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오페라를 즐기는 시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수준이 시민들의 수준이 오페라 하우스의 수준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 제작하는 생산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준이 바로 그 생산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또 한번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또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오페라 차트를 달리는 남자. 이게 어디서 보신 거 안 같습니까 이거? 이거 제가 이 강의 방식을 제가 예전에 하던 그런 그냥 뭐 쭉 적어놓고 제가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 생각했는데 TV를 보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그냥 혼자서 차달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오페라하우스 조감도입니다. 지금 우리 북항대교라 그러죠. 그 영도하고 여기 이어지는 그 북항대교 지나다 보면은 저 공사하는 게 다 보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40% 정도 된다 그러죠. 그리고 완공은 뭐 2025년 혹은 빠르면 2025년 아니면은 6년 정도에 완공되고 뭐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이제 파사드라고 그러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가지고 뭐 이번 10월에 이제 그 논란이 일단 정리가 되고 이제 다시 공사가 본격 재개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오브 오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상당한 내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강연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음악 공연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작곡가들 많이 소개하시고 했는데 저 한 사람 정도는 약간 학구적으로 가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 책이 전 세계라고 해봤자 뭐 한국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관심 대상도 아니고요. 심지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관심 대상이 아니고 그 유럽 이제 이태리와 독일 쪽, 프랑스, 스페인, 이 유럽 쪽과 미국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들, 그 주요 오페라 하우스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오페라 하우스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적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프로덕션, 오디언스, 아키텍처, 펀딩, 가버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지면은 전부 다 해결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 무슨 프로그래밍, 무슨 오페라를 공연할 것인가, 프로덕션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오디언스 관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아키텍처는 지금 이미 짓고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죠. 펀딩. 이 오페라 하우스는 오페라 역사를 보면은 발전한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돈 많은 곳입니다. 항상 돈 없으면은 절대 발전 못하는 게 오페라입니다. 이 펀딩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가버넌스, 이거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뭐 등등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게 되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중에서 뭐 여기가 뭐 대학 수업 시간도 아니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무슨 오페라를 가지고 개관 기념 공연을 할 것인가, 그것부터 이제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에 오페라 시즌을 만들게 될 테고, 그때 이 오페라 어떤 오페라들을 선택해서 공연할 것인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다른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밍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얼마나 오고 안 오고가 다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펀딩, 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가, 아키텍처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뭐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시면은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이 아까 소개해드린 이 책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표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오페라의 작곡가 탑 10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위부터 6위까지를 제가 비워놨습니다. 요게 핸델이 10위입니다. 핸델 오페라 기억나신 게 있습니까? 리날도, 예, 세르세 이런 오페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나책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체코입니다. 예, 예누파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들 있습니다. 비제 잘 아실 테고요. 이분은 누굽니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입니다. 예, 이분은 우리 애국가 작곡가 아닉테 선생님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스승이기도 하고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독일 사람인데 이분의 그 작품도 많습니다. 장미의 기사, 엘렉트라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분들까지 오늘 다 이야기하면은 시간이 지금 15분을 지나갔는데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1위부터 6위까지를 여러분들께서 대충 짐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6위고 누가 5위고 요 순위를 좀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공연 횟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작곡가가 쓴 오페라 공연 횟수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 이 부분은 누적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1위부터 2위, 3위, 4위까지 딱 내려가면은 누적 횟수가 52%가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네 사람이 다 헤쳐먹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오페라 공연의 절반 이상을 이 네 사람의 작곡가 작품들로
그냥 연주를 하고 공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위부터 보겠습니다. 자, 6위 작곡가는 누굴까요? 피아노 연주를 듣고 맞춰보세요. 제가 피아노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피아니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이 선율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치는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아서는 좀 더 어렵게 하는 건데 제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 가족들한테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가족들이 대답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걸 맞추겠느냐고.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너무 못 맞추시면은 이 분위기가 안 좋아질 건데. 자, 이 여기 작곡가 누굽니까? 예, 가에타노 도니제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까 화면에서도 나왔죠. 그 어느 예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자, 이게 제가 왜 이걸 했냐면은 묘약이라고. 예. 남자 주인공이 네모리노가 짝사랑하는 그 동네 아가씨가 흐르는 눈물을 보고 자기가 이제 사실은 와인인데 묘약을 먹여가지고 그 묘약 덕분에 자기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착각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에타노 도니제티 179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낭만 시대 때의 초기의 대표적인 작곡가입니다. 이 해에 같이 태어난 작곡가가 또 있습니다. 슈베르트라는 사람도 이때 같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주요 오페라가 이렇게 있고 아까 들으신 곡은 남몰래 흐르는 눈물입니다. 이 루치아도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죠. 자, 그 다음에 5위로 넘어가겠습니다. 5위는 그림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이 나옵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답이 나옵니까 혹시? 요 정도 난이도가 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그림 하나 가지고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이 잘 안 나옵니까? 그러면 제가 성공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도 계실 듯한데요. 또 다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요걸 하나 넣어놨습니다. 혹시
모르시겠어요. 예, 혹시 모르시겠다면은 이제 제가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로시니, 예, 로시니입니다. 이 선율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이분의 제일 잘 알려진 오페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세비야의 이발사. 아까 보신 것 중에 그림 좀 볼까요? 여기 뭡니까? 이게 세비야 대성당입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안에도 대단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걸 알아보시는 분 아까 계시대요. 예, 이게 송로버섯이더라고요. 근데 송로버섯이라는 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전혀. 이게 굉장히 귀한 버섯이라면서요. 그 떡갈 찾아보니까 떡갈 나무 밑에서만 자라고 그 땅 속에서 자란다네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한국에서는 안 난답니다, 이게. 근데 이 송로버섯을 요 위에 얹은 스테이크. 이 스테이크를 뭐 흔히들 로시니 스테이크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지금 방금 들으신 저게 세비야의 이발사라고 하는 오페라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부르는 아리아죠. 우나보체 포코파. 방금 들린 노랫소리. 이런. 그 오페라에서 이제 이 백작이 이 로지나에게 자꾸 그 유혹을 하지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해서 유혹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듣고 이 로지나가 이제 감동을 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인데 이 로시니는 이 오페라를 성공을 해서 성공도 보통 성공이 아니죠. 이 오페라가 로시니가 24살 때 쓴 오페라예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뭐 열흘 만에 썼다는데 보통 한 2주일 정도 만에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오페라를. 근데 이 너무 성공을 크게 해가지고 평생 먹고 남을 재산을 이때 다 벌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오페라를 쓰고 난 다음에 로시니는 오랫동안 살아요. 그 당시로는 장수를 하는데 마지막 오페라를 여기에 보시면은 세비야의 이발사는 이발을 안 하죠. 이제 로시니의 풍자만 하고요. 이 20년 정도 기간 동안 37편의 오페라를 쓰는데요. 로시니가 몇 년 동안 살았냐면 여기 보세요. 꽤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거의 8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작곡한 기간은 2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기욤텔이라는 이 오페라, 이게 마지막 오페라입니다. 이 사람이 썼던 오페라 중에. 기욤텔 들어보셨습니까? 빌헬름 텔은 들어보셨습니까? 윌리엄 텔은 들어보셨습니까? 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어떻게 부르는 게 더 맞느냐 하면은요, 학문적으로 볼 때 기욤텔이 맞습니다. 저건 프랑스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 대본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로시니는 이태리 사람이지만 나중에 만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계속 삽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작곡한 오페라고 거기서 공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욤텔이라고 하는 것이 1차로 맞고요. 두 번째로 맞는 거는 빌헬름 텔입니다. 왜냐? 원래 저걸 썼던 작가가 쉴러입니다.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윌리엄 텔은 맞는 게 없습니다. 하여튼 같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 오페라를 1829년에 로시니가 37살 때쯤 됐을 거예요. 저때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쓰고는 그 이후로는 잔잔한 작품들은 썼어요. 그러나 오페라는 한 편도 안 씁니다. 저 오페라의 거장이. 그러면 뭘 먹고 살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먹고 살 거를 24살 때 다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놀고 먹고 살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요리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요게 있다고 그래요. 로시니가 3번 울었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언제 3번 울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러면 4번 울었겠네요. 첫 번째 울었을 때가 자기 오페라 세비야 이발사가 초연했을 때, 나중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지만 초연했을 때는 크게 실패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자기 선배 대작곡가 파이젤러라고 하는 선배가 똑같은 대본으로 오페라를 이제 공연을 하고 있을 때였고, 근데 이 세비야 이발사라는 이 대본은 로시니만 쓰는 게 아니죠. 우리 춘향전은 뭐 작곡가가 한 사람만 쓰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쓰는 건데, 그 당시 파이젤러라고 하는 선배가 썼던 대선배입니다. 할아버지 뻘 때는. 그 공연을 자기가 덮으려고 하는 공연이라서 굉장히 야유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번 울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혹시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리니스트 아시죠? 그 파가니니는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로시니예요. 그 파가니니는 그 참 신기에 가까운 기교로 사람들을 많이 울리기도 했고, 여성분들도 많이 울렸고, 또 특히 음악가들을 많이 울렸어요. 그 중에 그 당시 파가니니 연주를 듣고 충격을 안 받은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로시니도 그렇고, 피아노의 그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도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가 그런 기교를 개발하게 되죠. 그게 두 번째 울었다고 그래요. 세 번째 운 게 뭐냐면은, 워낙에 이 송로버섯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까 송로버섯에 버섯을 얹은 스테이크, 칠면조 고기였다 그래. 그때는 그걸 세느강에서 배를 타고 요리를 먹다가 배가 덜컹하는 바람에 그 칠면조 고기가 강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걸 못 먹은 게 억울해 가지고 3번 울었다고 하는 그런, 그 정도로 이 로시니는 그 요리에 관심 많고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30분 지났는데 이제 4위로 갑니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난이도가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요거 기억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요 건물? 이건 보신 분들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다음 어떻게 그걸 박은혜라 생각하셨어요? 무슨 관계요? 아, 예, 잘하시네요.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박은혜의 여인들입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왜 이분을 넣어놨냐면 혹시 여기까지도 모르시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이분을 넣어놨습니다. 이분 나오면 다 아실 것 같아서. 여기가 어디냐면요, 독일의 그 동쪽 지역인데 바이로이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이로이트. 그러니까 바그너 성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극장은 페스트슈필 하우스라고 해서 축제 극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극장은 바그너가 직접 설계하고 만든 그 극장입니다. 자기의 작품을 위해서.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에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한번 해볼 만한 곳입니다. 저기 바이로이트 축제가 1년에 한 달 반인가 2달 정도 열려요. 그 외에 다른 기간은 보통은 이제 축제는 축제고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여기는 공연 안 합니다. 그 바이로이트 축제하는 그 기간만을 위해서 다른 기간은 공연을 전혀 안 해요. 그리고 바그너 작품만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축제극장의 오케스트라 핏을 보시면은 보통 우리 오페라 공연할 때 이제 여기서 공연을 하면은 앞에 요만큼 이제 오케스트라 구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혀 달라요. 여기는 우리 보통 객석에서 보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거 이렇게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는 안 보입니다. 왜? 이 무대 밑으로 굉장히 넓은 오케스트라 공간이 있고 그 속에 어마어마하게 큰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합니다. 거의 70, 80인조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 지휘봉이 안 보입니다. 그걸 바그너는 자기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의 음악 홀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가 설계를 해요. 혹시 여기 가시면은 이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면 한 8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뭐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기다려서는 이제 갈 방법이 없고 거기 사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사는 분한테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야매로 뭐 좀 구해가지고 이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특이한 홀입니다. 그 다음에 요분은 이 건물이 있는 도시 기억하세요 혹시?
예, 휘센입니다. 휘센. 독일에서 낭만 가도라고 하는 그 길 쭉 내려다 보면은 이제 밑에 뮌헨 근처에 휘센이라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루드비히 2세 이 사람이 지은 궁전이죠. 바그너를 엄청나게 후원했고 이걸 짓는데도 이 사람이 절대적인 지원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좀 예술적인 감각은 엄청난 사람인데 정치가로서는 좀 아니어서 이 사람 결국은 좀 처참한 그런 말로를 맞게 됩니다. 바그너의 첫 부인 민나 플라너, 이분은 바그너를 후원했던 후원자의 부인입니다. 베젠동크. 그리고 이분은 바그너의 두 번째 부인인 코지마 바그너입니다. 예, 프란츠 리스트의 딸이기도 하지요. 프란츠 리스트와 바그너는 그러면 관계가 어찌 됩니까? 리스트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럼 관계가 뭐가 됩니까? 사위 장인 관계 아닙니까? 예. 근데 두 사람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2살 차이입니다. 예. 바그너는 1813년이고요. 밑에 볼까요? 리스트는 1811년입니다. 리스트는 엄청 반대했죠. 그 반대 안 할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 차이가 그만큼 남에도 불구하고 이 코지마는 가장 이상적인 음악가 부인으로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체라는 철학가 있잖아요. 니체가 친했어요. 바그너보다 나이가 한참 밑이었지만 바그너 철학에도 심취했고, 그래서 니체가 젊은 니체입니다. 이 바그너 부부가 사는 집에 와서 보고는 자기가 봤던 음악가 부부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부부다라고 아주 찬사를 보냈죠. 자, 바그너 오페라들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베를린 슈타트소프에서 이 탄호이즈 공연을 지난 봄에 잠깐 보고 왔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부산에서도 저런 걸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여기 보면 오페라, 낭만 오페라하고 무직 드라마 이렇게 쭉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이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구분이 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여기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이 답은 뭡니까? 쳐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쳐도 된다. 자신이 없으시네요. 쳐도 된다. 와, 지금 이렇게 쳐도 안 된다. 치면 안 된다. 예, 거의 비슷비슷하신데요. 근데 실제로 칩니까 안 칩니까? 오페라 공연 가면 칩니까 안 칩니까? 무지막지하게 치잖아요. 아까처럼 노래 끝나고 나면은 바로 치잖아요. 심지어 뭐 노래 부르고 죽는 장면에서도 칩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인사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바그너는 그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페라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납니까? 이태리. 그것도 도시가 어디입니까?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오페라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페라가 쭉 돌아다녀요. 발전하면서 17세기 때는 베네치아에서 제일 번성합니다. 그리고 18세기 되면은 쭉 내려와서 나폴리로 와요. 그 나폴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리넬리 같은 가스트라토들이 활동하면서 나폴리에서 번성을 해요. 자, 이렇게 오페라 역사를 보면은 귀족들이 오페라를 만들었지만 오페라를 현재의 모습으로 오페라를 만든 것은 귀족이 아니라 대중들입니다. 베네치아에서 오페라가 발전하면서 베네치아에 누가 삽니까? 거기 돈 많은 상인들이, 귀족들만 오페라를 보는 걸 눈뜨고 보겠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페라 하우스를 짓고 돈 내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공개 오페라 하우스의 시작입니다. 그게 1637년에 처음 생겨요. 그래서 그 오페라들이 이제 오페라 하우스가 생기면서 귀족들은 교양 수준이 엄청나죠. 그 당시 귀족이라는. 그런데 이 일반 시민들은 그만큼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끝나고 나면은 막 사정없이 박수를 치고 했는데, 그 박수를 치고 하니까 그 박수를 받으려고 작곡가들은 또 박수가 나오게 작곡을 해요. 박수가 나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노래가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오페라가 전체가 한 작품이지만 노래 하나하나를 딱딱 끊어가지고 아리아 넘버 1, 2, 3, 4 해가지고 탁 떼면은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 돼요. 끄트머리가 있다는 겁니다. 종지.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칠 때는 이 노래가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면 확 치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을 작곡가들은 즐기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바그너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술 작품을 저렇게 중간에 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무한 선율이라는 걸 만들어요. 종지가 없게 끝까지 마지막에 오페라가 끝날 때 박수를 칠 수 있게 만들어요. 박수 칠 장면을 주질 않아요, 아예. 그래서 이런 걸 뭐 설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일련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진 것들을 무직 드라마라고 그래요. 무직 드라마, 종합 예술. 이 니벨룽의 반지 대단하죠. 이 작품 하나 공연하는데 한 16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나흘 동안 계속 공연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쳐도 된다 안 된다? 지금은 다 칩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취향에 있어서의 대중의 성리라고 합니다. 예술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위지만 지금은 관행화되어서 거기서 안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3위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누굽니까? 예. 푸치니입니다. 제가 혹시 모를까 싶어서 이 나비를 내놨습니다. 이 그림은 왜 내놨을까요? 푸치니는 후두암으로 죽습니다. 좀 험악한 그림이긴 한데 아침부터 이 그림은 뭐냐면은 그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의 접경 지역에 그 보덴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요. 그 호수 바로 옆에 이런 도시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호수 위에서 하는 세계 3대 야외 공연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공연장에서 이게 15년도 일입니다. 2015년도.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투란도트의 무대 장치입니다. 요 밑은 전부 다 호수의 물이에요. 아닙니다. 루첼은 아니고요. 루첼은 아니고 자, 이 부친이 여기 담배 피고 있죠. 자, 여기에 다 유명한 오페라들인데 보엠, 토스카, 나비 부인, 이거 뭐 너무 좋아하시는 오페라고 여기 맨 끝에 투란도트. 자, 그 다음에 2위로 가겠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이 1, 2위밖에 없는데 이제 아마도 짐작을 하실 텐데 누가 1위냐 누가 2위냐 하는 그거를 이제 따지는 게 더 자, 남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 정답입니다. 그런데 누가 1위냐 하는 거예요. 누가 1위냐. 베르디가 1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됐습니다. 모차르트가 1등일 것이다. 확실히 베르디 쪽이시. 베르디에 대한 강연을 한 번쯤 하신 거 아닙니까? 모차르트 강연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자, 2위 작곡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군지 보십시오. 이 위가 누굴 것 같습니까? 예. 이 그림은 뭐죠, 이거? 운하라는 거는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예,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베르디는 수에즈 운하 개통 기념 공연 작품을 의뢰받고 쓰게 되는데 그게 아이다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 뭐 상선 하나 나자빠져 가지고 뭐 한참 못 다니고 뭐 그랬던 곳 아닙니까 이게? 예. 이 사진은 뭐예요? 뭡니까? 예. 베르디 작품 중에 그 대부분의 오페라 제목은 여주인공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오페라는 남자 주인공 이름을 땁니다. 리골레토. 이 주인공이 이제 이런 이제 그 병을 갖고 있던 주인공이죠. 리골레토가. 이건 뭡니까? 이게 왜 나와 있습니까? 베르디는요, 요 밑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베르디가 한참 활동하던 당시의 이태리 지도입니다. 밀라노가 요점 있죠. 로마가 요점 있고, 요 나폴리가 있고, 요점에 이제 피렌체가 있고. 자, 이 나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베네치아까지 여섯. 이렇게 쪼개져가 있었고요. 이걸 통일을 해야 되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과제가 있었죠. 카부르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이태리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이 베르디는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움직입니다. 바그너도 그랬지만. 그래서 베르디 작품 중에 나부코라는 작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부코는 오스트리아 그 제국 당국에 의해 가지고 상영이 금지됩니다. 공연이.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비유를 했지만 압제받고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상징화 시켰다 해서 그걸 공연을 금지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통일이 되고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초대 국회의원이 돼요. 베르디가. 그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더 사실은 어려운 사진인데 요 사진을 보고 다 아시니까 이런 선율 기억나시나요? 한데 이게 저도 자신이 잘 없지만 베르디가 얼마나 선율의 천재인 건가 하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아까 그 리골레토라는 오페라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리골레토의 딸 질다라고 하는 딸이 그 만토바 공작의 유혹을 받고 그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그 공작의 꾀입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공작의 사랑을 거부 못하고 사랑에 빠지는 노래예요. 까로노메, 그리운 그 이름. 우리 조단장님 노래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은데 아침이라서. 그리고요, 베르디하고 아까 4위를 차지했던 바그너하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독일이고 한 사람은 이태리잖아요. 이 두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잠시 돌아가 볼까요? 바그너 한번 다시 보세요. 자, 기억했습니까? 베르디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은 동갑내기입니다. 이 엄청난 극음악의 두 거장이 동갑이에요. 같은 시대 살았습니다. 이런 오페라들을 베르디가 썼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게 이게 방금 들려줬던 그 선율들인데요. 이 오페라들 보면은 보통은 그 오페라 작품들을 수십 편 쓰면은 그 중에 한 몇 개 정도가 히트를 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남게 하는데 베르디는 그 확률이 엄청납니다. 자기가 썼던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대부분의 작품이 명작이에요. 다 들어보신 거잖아요. 다 들어보신 거. 자, 그래서 대망의 1위 작곡가는 이제 이미 아십니다. 여기 기억나십니까? 혹시? 오, 예, 미라벨 궁이죠. 미라벨 궁. 그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했던 여기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 여기서 계단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요 앉았다가 하면서 잘트부르크에 저것도 기억나시죠? 요 위에 있는 요 성이 호헨 잘트부르크라고 해서 안에 뭐 잘 해놨죠. 여기 보시면은 요건 그 잘트부르크에 있는 게 아니고 빈에 있는 중앙묘지입니다. 빈 중앙묘지인데 요게 모차르트 거고 요게 베토벤 거고 요게 슈베르트 거죠. 모차르트가 요 가운데 있고 베토벤, 슈베르트를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하는 귀족인데요. 그 당시 비인에서 음악가들을 후원했던 대표적인 귀족입니다. 이 사람이 모차르트 이전에 하이든부터 비인에 있던 그 음악도시 비인의 음악가들을 조물락거렸던 후원했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딱 누워서 딱 보고 있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하는가. 뭐. 요거는 이제 다 이장되어 가지고 새로 조성된 묘지죠. 여기는 시신이 있고 여기도 시신이 있는데 여기는 시신이 없습니다. 모차르트의 여기는 가묘입니다. 요거는 모차르트가 장례식 때 모차르트 장례식 때서 했던 잘츠부르크 대성당. 여기 보시면은 파이프 오르간 보세요. 파이프 오르간이 가운데 하나 있고 여기에 둘, 셋, 여기 또 넷, 다섯, 그리고 맞은편 쪽에 6개가 있어요. 여기는 빈의 성 막스 묘지라고 하는 곳인데 실제로 모차르트가 묻혔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위치가 이제 모차르트가 묻혔을 거라고 추정되는 위치입니다. 여기가.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다. 자, 여기서 순위에 숨겨진 의미들 좀 보겠습니다. 30분이 돼서 한 1분만 볼게요. 질문을 할 시간이죠, 지금. 네, 질문은 언제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한번 보세요. 두 나라가 다 갈라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나라는 이태리고 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학에서 유학 가는 제자들 보면은 반은 이태리 가고 반은 독일 갑니다. 이태리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비제 어느 나라입니까? 예, 프랑스고 또 예, 야나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체코. 예, 이렇게 국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음악사 시대를 보통 바로크, 고전, 낭만, 20세기 이렇게 쭉 펼치는데 이 중에서 보통 우리는 낭만 오페라를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페라들이 거의 90% 이상은 낭만 오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낭만 시대가 아닌 사람들 찾아보세요. 그렇습니다. 핸델은 바로크 시대 사람이에요. 낭만 시대 아닙니다. 또 여기에 모차르트는요, 고전주의 시대 사람이에요. 18세기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9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서 공연되고 있는 이 오페라들은 이태리, 독일 작곡가들이 만든 19세기 작품, 대부분 19세기 혹은 간간히 18세기 작품이다. 이렇게 결론 내면 끝입니다. 한국 이제 부산에 오페라 하우스를 지어도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날 겁니다. 이제 추측컨대 못 벗어날 겁니다. 자, 이 모차르트의 능력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를 짐작하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모차르트를 제외하고 2위, 3위, 4위, 5위, 6위까지 오늘 살펴본 이 2, 3, 4, 5, 6위와 모차르트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2위부터 6위까지는요, 이분들은 오페라에 살고 오페라에 죽은 사람이에요. 오페라 빼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차르트는 자기가 썼던 여러 장르의 작품, 장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오페라가. 그것 가지고 지금 1위를 한 겁니다. 그 베르디의 교향곡, 베르디의 협주곡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모차르트를요, 오늘은 이제 오페라 차트를 했지만 교향곡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자 해서 교향곡 차트로 가면은 거기서 모차르트가 몇 위를 할 것 같습니까? 거기서도 1위입니다. 거기서도 1위. 협주곡 차트를 가면은 거기서도 1위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 2, 3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모차르트입니다. 이게. 베토벤은 오페라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 한 개 있습니다. 베토벤이. 피델리오라고 하는 오페라 있어요. 그런데 요즘 공연 잘 안 하잖아요. 딱 하나 쓰고 베토벤도 안 씁니다. 자기 잘하는 거 정해져 있어요. 되게. 근데 모차르트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모차르트가 이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딱 5분 남았는데 사실은 요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작곡가 톱10도 있지만 작품 톱10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비워놓고 왔는데 이쪽 왼쪽에 있는 두 칼럼, 오른쪽에 있는 두 칼럼, 이게 각각 다른 연구에서 나온 탑10입니다. 그래서 왼쪽 이쪽은 탑10, 이쪽도 탑10인데 요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돈 지오반니, 예를 들어서 돈 지오반니는 여기서는 탑10인데 이쪽에 가면은 몇 번째입니까? 11, 2, 3, 4, 5, 16등이죠. 그러니까 요런 거 빼고 양쪽에 다 10위 안에 들어간 작품들을 이제
찾아보고자 했는데 8개, 지금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양쪽에 다 들어가 있는 8개 작품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떠오르는 작품들 막 있죠. 한번 쭉쭉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트라비아타, 라트라비아타는 부동의 일입니다. 아까 베르디가 모차르트보다 2위였잖아요. 그거는 전체로 다 했을 때. 작품 하나로 이야기했을 때는 트라비아타가 부동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카르멘 들어가겠죠. 또 지금부터 슬슬 갈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예, 마술필이 들어갑니다. 피가로 결혼 들어갑니다. 벌써 4개 나왔습니다. 나비 부인이 여기 마담 버터플라이 들어가 있죠. 상당한 순위에 들어가 있지만 양쪽에 다 10위 안에 들지는 못합니다. 토스카, 예, 토스카 들어갑니다. 토스카는 2위입니다. 2위. 라보엠이 들어갈까요? 여기 20위 안에 라보엠 안 보이죠? 그러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자,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고 고집반 뚜떼가 안 나왔죠. 나비 부인은 9위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도 결국 이 범주 안에서 크게 못 벗어날 겁니다. 이게 오페라 하우스마다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저런 것들만 하면은 관객들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도 좋아져요. 그런데 저런 것만 해가지고는 프로그레스가 없죠. 그래서 저런 작품들 50%, 그 다음에 예전 작품이지만 다시 한번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작품 30%, 또 신작 20%, 이렇게 5대 3대 2 비율로 이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오페라 하우스, 세계 최고 오페라 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율을 적당하게 섞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하면은 말랑말랑하고 좋죠. 자, 요게 이제 표가 완성된 표입니다. 양쪽 다 트라비아타가 1등이죠. 토스카 2등. 3위부터 이제 갈라집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오페라 제목일 것 같고 여기 이제 또 모차르트라는 말. 왜 이런 말 적어놨는가 한번 보십시오. 또 모차르트라고. 보세요. 이 10개 안에 이태리 오페라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이태리 오페라가 아닌 거 찾으면은 까르멘이 보이죠. 피가로 결혼, 마술피리, 고집반 뚜떼, 돈 지오반니, 이렇게 4개가 나와요. 10개 중에 이태리 오페라가 아닌 게 딱 4작품이 나오는데 이 4개가 다 누구 겁니까? 모차르트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치우쳐도 너무 치우치잖아요. 자, 시간이 지금 41분이 되어서 혹시 꼭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간단하게 받고
자, 질문이 특별히 없으시면은 다들 급하신 걸로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